최근 국군의 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엄청난 큰 규모의 이 미사일, 요 미사일이 현무 5라는 거 최초 공개가 됐는데 이 개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사일 지침 폐지, 요거 관련된 좀 여러 가지 또 뒷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그 변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2017년 그 한미 정상회담 때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사일 지침 문제가 미사일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에서 미사일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규제와 통제를 할 게 아니라 이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좀 개선해 간다는 요구들을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미 국방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줬죠. 1단계로 이제 그게 있었고 네. 그리고 2020년대에 고체 연료 추진처를 기반으로 한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게끔 미사일 지침을 한 번 더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아예 이제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는 이 3단계에 거치는 미사일 지침을 손을 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현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한 요건, 탄도 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하는 이런 문제들을 3번에 거쳐서 그걸 다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무 발사대 5 이동식 발사대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보면은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꺾어서 주행하는 이 이름이 뭐죠 이게? 그때는 뭐 크랩 워킹이라고 그랬는데 크랩 워킹. 개처럼 개걸음처럼 옆으로 갈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현무 5가 뭐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한 40톤 정도 되는 이 위험한 무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이동 발사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구축의 18륜 이동 발사대를 만들게 되는 대형 그 뭐 이렇게 뭐랄까 화물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이동 발사대의 크랩 워킹 기술들을 우리도 확보를 해서 접목을 한 것이 이게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우리 주변국의 정보기관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저 정도의 기술력들을 이미 다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있었구나. 네, 있었구나. 우리한테 공개만 안 했는데 했지. 우리도 만약에 그게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저 괴물 미사일이 한 방 쏘고 나면 노출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를 활용하다 보면 얼마든지 회피 기동하면서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앞서 현무5 이야기 하실 때 우리 미사일 폐지 이야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이 미사일 폐지로 인해서 우주 이 국방과 관련된 이 관심이 그 당시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면서 여러 가지 결정된 상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후속 조치가 어떤 것들이 그때 이루어졌는지. 고체 기반에 이미 우리의 그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과기부도 모르고 저 항우연도 모르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도 이제 우리 정도 사실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어라는 것들을 공개하니까 그 기술을 서로 스피노프 받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내부에서 고체를 기반으로 우주 발사체 기술을 누가 주도할 거냐를 놓고 굉장히 물밑 암투가 벌어진 겁니다. 국가연이 국방 우주 산업을 국가 안보와 연계해서 키울 수 있게끔 또 우리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압도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우연으로 넘겨주기보다는 앞으로는 민간으로 넘겨줘서 민간에서 고체 기반의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고 제3 우주 발사장을 민군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고흥 나로도에 제3 우주 발사장을 짓는 계획을 2020년도에 만들어서 예산을 그때 확보하고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결정하신 거네요. 네. 이 우주청이 개척을 했잖아요. 네. 이 우주 개발의 주도권 싸움, 국가우주위원회의 그 위상을 또 어떻게 격상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개척이 되면서 사실 그 이전부터 이야기들이 많이 난제 있었어요. 결국은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는 연구 탐사 목적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제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과기부가 과연 산업하고 얼마만큼의 어떤 그 연관성을 아니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고, 앞으로는 수요가 이제 국방 우주 쪽에 굉장히 많을 건데 이게 이제 국방 우주 쪽이 국가우주위원회의 통제를 너무 심하게 받게 되면 국방우주와 관련된 것을
과연 과기부에서 사무국을 하고 있는데 과기부에서 결정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격상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고민이었고 결국은 과기부 밑에 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우주 산업을 과연 주도적으로 과연 그러면 우주청이 육성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지금 국방 우주 분야에 앞으로 이제 계속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건데 네. 거기하고 어떻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여기서 계속 이제 물음표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주청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산업에 미치는 어떤 효과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군 겸용으로 우리는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WTO 규정에서 회피하면서도 국가가 좀 산업을 육성하는데 재원도 대폭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국가의 안보와 우주 안보와 관련된 사업들은 여러 가지 파생형으로 핵심 기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심우주 탐사 목적으로만 이게 한정돼 버리면 이 다양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렇게 많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술력이 확보돼야지만이 기본적으로는 그게 산업으로 스핀오프가 돼서 이게 이제 산업의 밸류체인이 만들어질 건데 그것이 이제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자체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들을 많이 확보했고 그걸 기반으로 우주 산업적으로도 그거를 스핀오프 시킬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도력 있게 못 가다 보니까 스핀오프가 많이 안 됐어요. 기술 이전이 많이 안 돼서 지금 민간 분야에서 선도 투자를 하면서 우주 산업 분야로 들어올 만한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정부 부처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정찰 위성, 기상 위성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가 좀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와야지만 이 기업들이 좀 뛰어들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선도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처음에 저희가 미사일 지침이 폐지가 되고 나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지금 뭔가 힘있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우주청이 맡아서 좀 해줄 거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기대를 해보고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요. 자 방위 산업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방위 산업이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 또는 모르죠.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전쟁이 더 벌어질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 어떤 고민들을 더 해 나가야 될지 대표적인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방산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사실 금융 지원이 좀 더 체계적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제도화가 이루어야 된다는 게 전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대규모 플랫폼 위주의 수출은 이제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결국 그걸 극복하려면 부품과 구성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이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이제 방위 산업 분야로 한 단계 이제 뛰어가는 퀀텀 점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러려면 국내의 방위 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령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이 이런 겁니다. 하이급 전투기를 추가로 많이 구매했는데 F-15까지 성능 개량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KF-21의 물량을 좀 더 늘린다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내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그렇죠. 좀 아쉬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UH-60 성능 개량 사업을 한 2조 원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을 때 그걸 하지 않고 수리온으로 대체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인 기어박스나 동력 전달 장치와 같은 것들을 국산화하고 그걸 통해서 수리온의 가격을 낮추게 되고 가격을 낮추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가 되니까 수출에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재원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투입을 하면서도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그것들을 집행하는 이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양산 단계에서 부품 국산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선행 연구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체계 개발하는 단계부터 핵심적인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 미국도 바이 아메리카 액트와 같은 그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지금 법제화해서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법제화의 토대가 마련됐으니 실제로 한 150% 정도는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항공산업과 우주산업과 같이 고부가 가치의 이 방위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육성을 해야지만이 과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야지 언제까지 선진국이 버린 그런 어떤 무기 체계나 그런 기술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이것들을 도전해봤자 앞으로 방산 시장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유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품과 구성품의 다양한 어떤 우리의 기술력들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과 그리고 새로운 고부가 가치의 이 방산의 우리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야지만이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정부, 그다음에 업계, 학계 분들도 다 고민하고 이야기 나눴던 분들의 어떤 집약된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끝나기 전에 이 FA50 지금 이제 PL 버전 이거 지금 이제 수출이 이제 지연된다. 폴란드 정부가 감사를 하겠다. 첫 번째 이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미국산 A사 레이더를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RTX 사건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 계약을 맺기 전에 이제 모 기업 그리고 국내 이제 이 A사 레이더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이미 다 나름대로 평가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출할 때쯤 되면 그리고 양산할 때쯤 되면 이 기술 이거를 탑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되게 심도 있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선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좀 뜨아했어요. 뜨악했어요. 뜨악. 왜냐하면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FA50을 수출할 때 그때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총리는 팜유를 대응 구매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대응 구매만 끝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산업부랑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대안을 만들었는데 웬걸 다시 수출하려 보니까 소요군에서는 공대공, 공대지 또 공중급유, A사 레이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그 요구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비용을 다시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그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수출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FA50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맞춰놨는데 폴란드로 수출할 때는 우리가 A사 레이더와 관련돼서도 우리 게 아니고 미국 거를 거기가 넣어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업체에 A사 레이더를 써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스펙을 박아버리게 되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뭐 공중급유나 뭐 공대공, 공대지 그다음에 A사 레이더의 성능 정도만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건데 이건 처음 계약 단계부터 뭔가 석연치 않거나 아니면 설명이 좀 부족한 설명이 되지 않는 계약 조건이 있다 보니 그것들을 지금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더 크게 좀 보이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지만 폴란드가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계약 상황을 들여다본다고 하니 그러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산 수출이 잘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네. K2 전차의 수출 계약, 2차 계약도 남아 있는 마당에 이게 자칫 K 방산 위상에 또 이제 어떤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럼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EL 승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산화를 해내고 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투자를 해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확보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PL 버전 같은 경우는 그것과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계약이고 그러다 보면 단가의 문제와 EL 승인의 문제가 딱 걸리게 되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무엇을 위한 계약이었느냐라고 다시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계약 그렇죠. 맺는 주체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로 보여지고 구체적인 실체들이 좀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한
이제 다른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쭤보면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이런 방산 지식과 그동안의 히스토리, 정책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거에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시는 거에 정말 제가 오늘 좀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들으셨을 겁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또 요청해 주시면 또 다시 모셔서 최근에 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 왜냐하면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졌던 어떤 흐름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진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